죽어있던 밀가루 반죽에 심장박동을 불어넣는 1g의 연금술.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를 사용하더라도 누군가의 빵은 깊은 풍미와 편안한 소화를 선사하는 반면 다른 이의 결과물은 코를 찌르는 쉰내와 묵직한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이 극단적인 간극은 결코 단순한 손재주의 차이가 아닙니다. 믹싱볼 내부에서 살아 숨쉬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 생태계를 베이커가 얼마나 정밀하게 통제하고 그 시간적 궤적을 치밀하게 설계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냉혹한 생물학적 결과물인 것이죠.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는 미생물의 본질을 완벽히 지배하기 위해 본 다큐멘터리 통합본은 새롭게 조율된 6단계의 서사 구조를 전개합니다. 상업용 효모의 생존 공학을 시작으로 체외 위장, 수분율 기반의 발효 노선, 사워도우 제국의 영토 전쟁, 액종 포획과 저온 숙성을 거쳐 마침내 사전 소화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맹렬한 미시 세계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여러분의 주방 실전에 즉시 대입할 수 있는 명확한 생물학적 이정표를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단순한 화학 팽창제로 오해받던 갈색 가루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낼 시간입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미생물의 경이로운 생존 본능을 중심축으로 대서사에 막을 올립니다. 무산소 호흡과 유산소 호흡의 스위치를 자유자재로 조작하여 반죽 내부를 거대한 생체 발효조로 탈바꿈시키는 제빵공학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어있던 밀가루 반죽의 심장박동을 만들어내는 1g의 마법.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이스트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고대 맥주 양조장에서 태어난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영하 20도의 냉동실에서도 겨울 배추와 똑같은 방법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죠.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는 경이로운 미생물의 세계. 오늘 푸드 딥다이브에서는 이스트의 소름 돋는 생존 과학을 파헤쳐봅니다. 밀가루, 물, 소금 이 세 가지 재료만 섞어놓은 반죽은 며칠이 지나도 그저 축축하고 무거운 찰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갈색 가루가 한 꼬집 들어가는 순간 죽어있던 반죽은 마치 숨을 쉬듯 맥박이 뛰고 생명력을 얻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우리는 종종 주방 선반에 무심코 던져둔 이 가루를 베이킹 파우더 같은 단순한 화학 첨가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미경의 렌즈를 밀착해보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스트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식탁을 책임져온 단세포 미생물, 즉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버섯이나 곰팡이와 친척벌인 진균류에 속하죠. 이 녀석들의 정식 학명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출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입니다. 라틴어로 사카로는 설탕, 마이세스는 곰팡이, 그리고 세레비시아는 맥주를 뜻합니다. 직역하자면 맥주를 당을 먹고 사는 곰팡이가 되죠. 빵을 부풀리는 효모의 이름에 왜 뜬금없이 맥주가 들어갔을까요? 고대 이집트나 중세 유럽의 제빵사들에게는 지금처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편리한 가루 이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을 굽기 전 늘 옆집에 있는 맥주 양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맥주를 발효시키고 나면 표면에 뽀글뽀글하고 걸쭉한 거품 덩어리가 뜨는데 제빵사들이 바로 이 효모 거품을 한 국자 얻어와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을 부풀렸던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빵과 맥주는 사실 완벽하게 같은 생물에서 태어난 형제인 셈입니다. 밀봉된 포장지 안에서 이 작은 일꾼들은 수분이 제거된 채 아주 깊은 가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죽 온도를 맞추어 따뜻한 물을 붓고 밀가루라는 풍부한 먹이를 주는 순간 수억 마리의 잠자는 생명체들은 기지개를 켜며 폭발적으로 깨어납니다. 이들은 밀가루 속의 당분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두 가지 엄청난 부산물을 뿜어냅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효모가 뿜어낸 이 가스 풍선들은 끈적한 글루텐 그물망에 갇혀 빵에 거대한 부피를 만들어냅니다. 오븐 속에서 빵이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오븐 스프링 에너지의 원천이죠. 두 번째는 알코올과 유기산입니다. 오븐의 뜨거운 열기에 알코올 자체는 날아가지만 그 자리에 인간이 인공적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수백 가지의 복잡한 풍미를 남깁니다. 즉 발열한 빵의 영혼을 빚어내는 완벽한 화학적 연금술인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희방 반죽 온도를 계산하며 환경을 치열하게 통제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빵은 단순히 가루를 섞는 작업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이 미세한 생물들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를 주방에 조성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반죽을 다루는 사람, 즉 제빵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인간은 알코올을 잘 만드는 녀석들은 맥주용으로, 가스를 더 잘 뿜어내는 녀석들은 제빵용으로 훈련시키고 선택배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주방 선반에 놓인 이 갈색 가루는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대량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상업용 이스트 공장에서는 거대한 탱크에 이 우수한 제빵용 효모 종자를 넣고 먹이를 줍니다.
이때 효모가 가장 좋아하는 가성비 최고의 식단이 바로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당밀, 몰라세스입니다. 공장의 효모들은 이 검붉고 달콤한 당밀을 먹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칩니다. 여기서 제빵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생물학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빵을 만들 때는 효모가 가스와 알코올을 뿜어내는 발효를 해야 하지만 공장에서는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효모 자체의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효모는 주변에 산소가 없으면 알코올과 가스를 만드는 무산소 호흡, 즉 발효를 하지만 산소가 풍부하게 주어지면 발효를 멈추고 자신의 세포를 복제하며 번식에만 집중하는 아주 영악한 생존 본능을 가진 생물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거대한 배양 탱크 아래서는 엄청난 양의 공기, 즉 산소를 쉼없이 뿜어줍니다. 당밀이라는 풍부한 먹이와 산소를 듬뿍 먹은 효모들은 알코올을 만드는 대신 헬스장처럼 덩치를 키우고 미친 듯이 분열하며 그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나갑니다. 이렇게 거대한 군락을 이룬 효모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수분을 짜낸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업용 이스트의 원형이 됩니다. 효모의 억눌린 발효 본능을 이용해 오직 세포 증식만 극대화한 현대 생물공학의 승리인 셈이죠. 공장에서 일어나는 이 산소 배양의 과학은 우리 주방에서 빵을 반죽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기계로 돌리고 손으로 치대고 접으며 왜 굳이 반죽 속으로 공기를 억지로 집어넣어 줄까요? 바로 반죽 초기 단계의 잠에서 깬 이스트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산소를 만난 이스트들이 1차적으로 자신의 숫자를 충분히 복제해 두어야 이후 발효가 진행되며 산소가 차단되었을 때 수억 마리의 거대한 군단이 일제히 무산소 호흡으로 전환하여 가스를 뿜어내고 빵을 완벽하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트의 종류를 나누고 그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수분 함량입니다. 배양 탱크에서 갓 꺼내어 깨끗하게 씻고 뭉쳐놓은 형태가 바로 수분 70%를 머금고 있는 생 이스트입니다. 수분이 풍부해 효모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이므로 발효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빵의 풍미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동네 빵집이나 대형 베이커리 현장에서 오랫동안 가장 사랑받아온 근본 중의 근본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다 보니 보존성이 떨어져 냉장고에서도 2에서 4주가 넘어가면 녀석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를 뿜어내는 힘이 약해져 발효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 불안정해지죠. 심지어 굶어 죽은 효모 세포들이 터지면서 퀴퀴한 냄새를 풍기거나 찰흙 같던 질감이 진흙처럼 미끌거리며 곰팡이가 피기 십상인 아주 까다로운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이 생이스트의 짧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스트를 말려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빵과학의 첫 번째 진화 형태가 바로 액티브 드라이 이스트입니다. 수분을 약 8% 수준까지 건조시켜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렸죠. 하지만 이 초기의 건조 기술은 너무 거칠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바깥쪽에 있는 효모들이 죽어버리며 단단한 껍질을 형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는 반죽에 바로 섞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에 설탕을 살짝 풀고 15분 이상 미리 담가두어 죽은 껍질을 녹여내고 그 안에 잠든 생존자들을 깨우는 예비 발효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완전히 박살내고 현대 제빵기의 생태계를 영원히 바꿔버린 혁명이 1970년대에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이스트 제조사 르사프가 효모를 죽이지 않고 수분만 4에서 6%까지 극한으로 쥐어짜내는 최첨단 건조 기술을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는 과립이 아주 미세해서 물에 미리 녹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밀가루에 툭 털어넣고 찬물을 부어 반죽기를 돌려도 순식간에 수분을 흡수하고 깨어나는 마법 같은 편리성을 자랑했죠. 르사프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베이커리와 홈베이커의 주방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제빵계의 반도체 기업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르사프의 인스턴트 이스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보고됩니다. 바게트나 식빵에서는 기가 막히게 부푸는데 단팥빵이나 브리오슈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간 반죽에서는 이스트가 활동을 멈추고 빵이 떡이 돼버리는 현상이었죠. 범인은 바로 삼투압 현상이었습니다. 반죽에 설탕이 5% 이상 들어가면 강한 삼투압 때문에 이스트 세포막 안쪽의 수분이 바깥의 설탕 쪽으로 쫙 빨려나가 버립니다. 수분을 뺏긴 이스트는 쪼그라들어 기절해버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르사프는 극한의 삼투압 환경에서도 수분을 빼앗기지 않고 버티는 돌연변이 특수부대를 배양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당용 이스트 혹은 르사프의 포장지의 색깔을 따서 힘이 사프 골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설탕이 거의 없는 담백한 빵에 쓰는 기본 이스트는 사프 레드라고 부르죠. 즉, 레드와 골드는 단순한 색깔 차이가 아니라 이스트에 목숨이 걸린 삼투압 방어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르사프가 또 한 번 제빵기에 거대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로 생이스트가 가진 압도적인 풍미와 발효의 안정성, 그리고 인스턴트 이스트가 가진 장기 보관성과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합쳐버린 궁극의 마스터피스, 바로 세미 드라이 이스트를 탄생시킨 것이죠. 생이스트의 퀄리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수분을 20%만 남겨둔 상태로 영하 18도의 냉동실에 꽁꽁 얼려 보관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놀라운 점은 수분이 20%나 되는데 영하의 온도에서 서로 뭉치지 않고 모래알처럼 부슬부슬 흩어지며 해동할 필요 없이 반죽에 바로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조 과정의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아 발효력이 폭발적이고 냉동실에서 무려 2년이나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현장의 셰프들이 입을 모아 한 번 쓰면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극찬하는 최종 병기, 그것이 바로 세미드라이 이스트입니다. 많은 홈베이커들이 마트에서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집어들었다가 뒷면에 빽빽한 성분표를 보고 조용히 다시 내려놓곤 합니다.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비타민 C. 천연 발효종을 키울 땐 오직 밀가루와 물만 있으면 되는데 이 가루에는 왜 이런 복잡한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는 걸까요? 이 낯선 단어들이 주는 공포감 때문에 상업용 이스트를 인공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화학 첨가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의 시선으로 이 첨가물들의 진짜 역할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생존을 위한 위대한 과학 다큐멘터리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먼저 앞선 챕터에서 등장한 끝판왕 세미드라이 이스트의 미스테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수분이 20%나 들어있는데 어떻게 영하 20도의 냉동실에서 덩어리째 꽝꽝 얼어붙지 않고 모래알처럼 보슬보슬함을 유지할까요? 일반적인 세포는 수분을 머금끈 채 얼어붙으면 내부의 물이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세포벽을 무참히 찢어버립니다. 즉, 해동하면 다 죽어버리죠. 혹시 밭에서 한겨울 꽁꽁 언 서리를 맞고 자란 겨울 배추가 유독 달고 잎이 빳빳하게 살아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배추가 맹물 상태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몸속의 성분을 달콤하고 진한 당분으로 바꾸어 얼음이 어는 온도를 확 낮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세미드라이 이스트도 정확히 똑같은 대자연의 생존 본능을 발휘합니다. 극한의 추위를 감지하면 이스트는 몸속에 트레할로스라는 천연 당분을 엄청나게 축적하죠. 이 트레할로스는 수분이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완벽한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이스트 세포가 찢어지지 않고 입자 겉면에 얼음이 들러붙지 않아 냉동실 안에서도 서로 뭉치지 않고 보슬보슬한 모래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지옥에서 생명체를 살려내는 겨울배추와 효모의 경이로운 방어 기제죠. 그렇다면 이름도 무시무시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극한으로 건조된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살려내기 위한 얇은 우주복, 즉 유화제입니다. 수분을 4%까지 쥐어짜내는 잔혹한 건조실에서 효모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1차 방어막이죠. 하지만 진짜 마법은 반죽할 때 일어납니다. 바짝 마른 이스트 표면은 원래 물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이 유화제 코팅이 없었다면 밀가루 산 위에 이스트를 불리고 찬물을 부었을 때 이스트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떡처럼 떡 뭉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유화제의 코팅 덕분에 물이 닿는 즉시 스펀지처럼 수분을 쫙 빨아들이며 수억 마리의 일꾼들이 일제히 눈을 번쩍 뜹니다. 이름 앞에 인스턴트라는 혁명적인 단어를 붙일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이 1%의 유화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이 빵에는 왜 들어가는 걸까요? 제빵과학에서 비타민C는 이스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글루텐을 위한 철근입니다. 인스턴트 이스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속도로 폭발적인 가스를 뿜어냅니다. 만약 밀가루의 글루텐 뼈대가 약하다면 이 강력한 가스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반죽이 푹 주저앉거나 찢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때 극소량의 비타민C가 투입되면 산화작용을 일으켜 밀가루 단백질의 결합을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효모가 아무리 거칠게 가스를 뿜어내도 반죽이 풍선처럼 빵빵하게 버틸 수 있도록 골격을 강화해주는 완벽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밀가루 반죽에 털어넣었던 한 꼬집의 갈색 가루. 오늘 우리는 이 작은 가루가 베이킹 파우더 같은 단순한 화학 팽창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 고대의 맥주 양조장에서부터 인류의 식탁과 함께해온 경이로운 생명체라는 사실을 현미경의 시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생이스트의 짧은 생명력을 극복하기 위해 수분을 쥐어짜내고 설탕이 가득한 극한의 삼투압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수부대인 골드이스트를 배양해냈습니다. 더 나아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천연 부동액을 뿜어내며 생존하는 세미드라이 이스트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상업용 이스트의 진화 과정은 곧 미생물과 환경이 벌여온 치열한 제빵 과학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트 포장지 뒷면에 빽빽하게 적혀있던 낯선 화학 첨가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해치기 위해 들어간 인공적인 독이 아니었습니다. 건조실의 가혹한 환경을 버티게 해주는 유화제 우주봇이자 효모가 뿜어내는 거대한 가스 압력을 밀가루가 찢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뼈대를 세워주는 완벽한 과학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생물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이스트의 첨가물은 빵의 실패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춰주기 위해 설계된 눈물겨운 배려였던 셈입니다. 제 빵은 단순히 레시피에 적힌 sul자대로 가루를 섞고 오븐에 굽는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내 주방의 온도를 통제하고 밀가루와 물의 비율을 조절하는 이 모든 과정은 수억 마리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고도의 과학적 설계입니다. 오븐 속에서 빵이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며 코를 찌르는 그 황홀한 향기를 뿜어낼 때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준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스트라는 작은 마법사들이 치열하게 대사작용을 마치고 당신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헌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인공 첨가물이라는 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트레할로스 등 유화제의 이스트의 물리화학적 생존 기전을 완벽히 회부하며 상업용 효모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빵의 기원을 뒤흔드는 근원적인 생물학적 의문과 마주하게 되죠. 인류는 도대체 왜 굳이 며칠씩이나 걸리는 번거로운 미생물 배양 과정을 거쳐가며 밀가루를 부풀려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 진화론적 궤적을 짚어봐야만 합니다. 지능을 선택하고 뇌를 키우기 위해 거대한 내장 발효조를 포기해버린 단일 위장의 인류. 우리는 소화효소 억제제와 피틴산으로 단단히 무장한 억센 식물의 뼈대를 물리적 열에너지, 즉 화식만으로는 온전히 해체할 수 없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우리 몸속에 없는 거대한 발효조를 몸 밖의 믹싱볼로 끄집어내어 미생물의 효소를 빌려 식물의 자물쇠를 정밀하게 해체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운명을 바꾼 체외 위장의 진화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식물성 식품을 생으로 먹는 것이 몸에 좋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식물의 생명 정수인 밀을 비롯한 억센 곡물을 생으로 씹어 삼키는 것은 건강식이 아니라 위장에 대한 완벽한 자해 행위입니다. 식물은 결코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자비로운 생명체가 아닙니다. 물론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달콤한 과육을 내어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잎사귀나 후대인, 씨앗, 즉 곡물만큼은 지독하고 치명적인 화학적 방어 기제로 무장시켰습니다. 인간의 뱃속에는 이 독기 품은 식물을 온전히 소화할 능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류는 어쩌다 식물을 소화할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억센 자연의 식량들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류가 생존을 위해 몸 밖에 만들어낸 두 번째 위장, 즉 발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처음부터 미생물의 존재를 꿰뚫어보고 이 완벽한 체외 위장을 의도적으로 발명해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생물학적 연금술은 사실 아주 우연하고도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주 먼 과거, 누군가 깜빡 잊고 방치해둔 곡물 반죽이 시큼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말이죠. 이 우연한 기적을 경험한 이후 수천 년 동안 고대인들은 이 마법 같은 팽창의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기 중에 떠도는 신비한 기운이거나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만 믿었죠. 그들은 원리는 몰랐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이 반죽통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요. 인류가 이 신비한 마법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현미경이라는 도구가 발명된 이후의 일입니다. 1670년대 네덜란드의 과학자 안토니 판 레이우엔후키 자신이 직접 깎은 렌즈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미생물들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텔에 의해 발효의 진짜 실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납니다. 파스텔은 발효는 스스로 일어나는 죽은 화학 반응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미생물들의 치열한 생명 활동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죽어있던 반죽을 부풀린 것은 신의 기운이 아니라 공기 중과 곡물 표면에 묻어있던 수많은 야생 효모와 유산균이라는 미세한 생명체들이 당분을 먹고 숨을 쉰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주방에서 행하는 요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밀가루와 물을 섞어 치대는 둥근 믹싱볼이나 김치와 장을 담그는 항아리는 단순한 요리 도구가 아닙니다. 그곳은 수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며 생태계를 이루는 거대한 생체 발효조, 인큐베이터입니다.
요리사는 재료라는 무대를 깔아주고 알맞은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며 이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통제하는 위대한 생물학적 지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토록 번거롭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을 굳이 그릇에 담아 배양하고 통제해야만 했을까요? 불에 굽고 삶는 단순한 요리법을 넘어서 왜 음식을 수일 동안 방치하는 이 아슬아슬한 미생물의 세계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인류의 뱃속에 숨겨진 진화의 뼈아픈 대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굳이 몸 밖에서 배양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초식동물들의 뱃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나 양 같은 초식동물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풀을 뜯어 먹지만 사실 포유류의 위장에는 식물의 질긴 뼈대인 셀룰로스, 즉 섬유질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풀만 먹고도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들의 뱃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생체 발효조, 즉 반추 위에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자신의 위장 공간 대부분을 미생물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빛도 산소도 없는 이 거대한 내장 속에서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쉼없이 발효를 일으켜 식물의 억센 조직을 분해하고 동물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초식동물들은 사실상 미생물을 치우기 위해 걸어다니는 거대한 발효 탱크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사자나 늑대 같은 육식동물의 장은 극단적으로 짧고 단순합니다. 고기는 식물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소화 효소만으로도 쉽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발효 탱크를 몸속에 달고 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역시 처음에는 초식동물처럼 긴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 시절을 거치며 인류의 진화는 육식동물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사냥을 통해 고단백의 고기를 섭취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을 발명한 것입니다. 불의 열에너지는 식재료의 조직을 물리적으로 연하게 만들어주었고 이는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극적으로 낮춰주었습니다. 고품질의 에너지원을 쉽게 흡수하게 되면서 인류의 소화기관은 거대한 체내 발효조를 미련 없이 내다버리고 육식동물처럼 점차 짧고 단순하게 진화했습니다. 이 짧아진 위장은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생물인류학의 유명한 정설인 비싼 장기가설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뇌와 소화기관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집어삼키는 장기들입니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거대한 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즉, 인류가 불과 고기를 선택해 장의 크기를 대폭 줄이면서 막대한 잉여 에너지가 발생했고 우리 몸은 그 남는 에너지를 모조리 뇌를 키우는 데 몰아주었습니다. 뱃속의 발효조를 포기한 대가로 지능을 얻었고 그 거대한 뇌를 바탕으로 마침내 눈부신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진화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지능이 발달한 인류가 농업을 발명하면서 숲을 떠나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렵 채집 대신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밀과 같은 딱딱한 곡물을 주식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류가 이 질기고 억센 미라를 분해할 체내 미생물 반려조를 수백만 년 전의 진화 과정에서 진작에 내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불에 굽거나 물에 끓이는 단순한 물리적 연력학만으로는 단일 위장을 가진 인간이 이 견고한 곡물의 방어막을 온전히 소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뱃속에 없는 위장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거대 식품 자본과 마케팅은 현대인들에게 식물성 식품은 무조건 몸에 좋고 순할 것이라는 환상을 주입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이 말해주는 자연계의 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식물은 결코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자비로운 생명체가 아닙니다. 물론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달콤한 과육을 내어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잎사귀나 후대인 씨앗, 즉 곡물만큼은 지독하고 치명적인 화학적 방어 기제로 무장시켰습니다. 식물학에서는 이를 2차 대사산물이라고 부릅니다. 1차적으로 광합성을 하고 남은 에너지를 오직 포식자를 방어하기 위한 독성 물질을 만드는 데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학술 용어 뒤에 숨겨진 실체는 섬뜩합니다. 비유하자면 식물은 동물의 소화기관을 타격하기 위해 진화해온 독한 화학 무기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강력한 소화 억제제를 뿜어내고 장벽의 영양분 흡수를 틀어막는 렉틴으로 무장하며 절대 찢어지지 않는 억센 셀룰로스 섬유질로 온몸을 무장합니다. 이 화학적 방어 기제 중에서도 거대한 장을 포기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항영양소라 불리는 피틴산입니다. 식물은 후대인 씨앗, 즉 곡물이 싹을 틔울 때 사용할 소중한 철분,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들을 피틴산이라는 화학적 금고 속에 단단히 가둬버립니다.
소나 양 같은 초식 동물은 뱃속에 미생물이 피타아제라는 열쇠를 만들어 이 금고를 열지만 인간의 위장에는 이 자물쇠를 부술 효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그 다음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피틴산은 장을 통과하며 아주 강력한 자석처럼 변합니다. 우리가 다른 음식에서 섭취한 미네랄마저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꽁꽁 묶어버리는데 이를 화학 용어로 킬레이트 결합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내 몸의 미네랄마저 강탈당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곡물을 생으로 함부로 씹어 삼키는 것은 위장에 대한 자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독한 영양 결핍을 스스로 불러오는 짓이었습니다. 인간이 불을 다루며 시작된 화식은 고기를 연하게 만들거나 쌀처럼 수분을 잘 머금는 씨앗을 익히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뭉쳐진 밀이 겹겹이 쳐둔 화학적 방어막은 단순한 불의 열기만으로는 뚫을 수 없었죠. 끓이거나 굽는 물리적 연력학만으로는 이 지독한 자물쇠를 완전히 해체할 수 없기에 인류는 생존을 위한 기가 막힌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몸속에 없는 거대한 발효조를 몸 밖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장외, 즉 항아리, 반죽통 등의 체외 위장에 미생물들을 풀어놓고 이들이 뿜어내는 무기를 이용해 식물의 자물쇠들을 산산조각 내기로 한 것이죠. 미생물들도 억센 식물을 통째로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우리가 입에서 침을 뱉어내듯 몸 밖으로 강력한 소화액, 즉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들은 생물학적 가위가 되어 식물의 거대하고 질긴 분자 구조를 마구잡이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위장이 감당하지 못하던 억센 식물의 뼈대가 미생물이 뿌린 이 가위질 덕분에 비로소 부드러운 단당류로 쪼개집니다. 잘게 쪼개진 당분을 흡수한 미생물들은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밀폐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소 없이 당분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비상식량을 가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발효, 즉 무산소 호흡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들은 필연적으로 부산물을 뿜어냅니다. 미생물들이 억센 식재료를 분해하며 만들어낸 아미노산과 단당류는 우리가 열광하는 깊은 풍미와 감칠맛을 창조하죠. 또한 효모가 뿜어낸 가스는 음식의 공간을 만들어 부드럽게 부풀리고 유산균이 뿜어낸 유기산은 반죽의 pH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강력한 산성 환경은 부패 잡균들을 굶어 죽게 만들어 음식을 썩지 않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보존성을 보유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발효의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죠. 하지만 이 산성 환경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함은 넘어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미생물이 만든 강산성 물질이 곡물에 침투해 곡물 스스로 잠재워 두었던 피타아제 효소를 강제로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산성이라는 환경 조작을 통해 식물의 시스템을 역으로 해킹한 것이죠. 그 결과 식물이 채워두었던 악랄한 피틴산 자물쇠가 내부에서부터 녹아내리며 완벽하게 해체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생명의 미네랄들이 마침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발효란 미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식물의 억센 구조를 부수고 산성물질을 뿜어내는 이기적인 생존 투쟁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맹렬한 생존 메커니즘을 영리하게 응용해냈습니다. 생식할 수 없는 식물성 재료들을 몸 밖에서 미리 삭혀내는 방식. 이는 인간의 나약한 위장이 감당해야 할 고된 소화 노동을 장외의 미생물들이 대신 처리해주고 굳게 닫혀있던 미네랄 금고까지 열어주는 완벽한 선행 소화 과정입니다. 덕분에 짧고 단순한 소화기관을 가진 인간도 큰 무리 없이 식물성 식재료의 에너지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를 키우기 위해 장의 크기를 포기해야만 했던 인류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힘을 빌려 마침내 치명적인 식물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고 거대한 자연의 식량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 위대한 선행소화의 원리는 비단 밀가루 반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물계의 화학무기 끝판왕인 두류에 속한 콩을 삭혀 된장과 간장을 만들고 채소를 발효시켜 김치를 만드는 것 또한 인류가 생존을 위해 몸 밖에 만들어둔 거대한 화학적 해독 장치였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밀가루 반죽통과 낡은 장독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를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가혹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몸 밖에 창조해낸 거대한 두 번째 위장이었습니다. 초식동물의 위장을 포기하고 거대한 뇌를 선택한 인류, 그리고 다시 그 뛰어난 지능을 이용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을 지휘하여 식물의 지독한 방어막을 뚫어낸 이 경이로운 과정. 발효는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조리법이 아닙니다. 자연의 가장 치열한 생존 법칙인 미생물의 투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인류의 생존에 맞게 조율해낸 위대한 생물학적 예술입니다. 죽은 가루에 물을 붓고 시간을 들이는 그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믹싱볼 안에서는 인류의 소화기관이 하지 못했던 치열한 선행 소화의 우주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잘 부풀어 오른 빵의 기공을 들여다보거나 깊게 삭은 발효 음식을 맛볼 때 그 안에 담긴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와 수억 마리 미생물들의 치열한 투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평면적인 레시피 한 장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 거대하고 입체적인 조형물의 진짜 실체를 말이죠. 체외 위장의 과학적 당위성이 증명됨에 따라 베이커에게는 새로운 실전 과제가 부여됩니다. 바로 반죽 속 미생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소를 분비하고 대사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폭주하는 미생물을 길들이기 위해 베이커는 수분율이라는 아주 강력한 통제 다이얼을 쥐고 유기산의 생성 노선을 직접 설계해 나가야 하죠. 물의 양을 조절하여 미생물에게 안정적인 젖산 위주의 동형 발효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수분 스트레스를 가해 초산을 뿜어내는 복합적인 이형 발효를 끌어낼 것인지 결정하는 고도의 통제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폴리시와 비가 등 사전 반죽 생태계가 존재하는 진짜 목적과 해리 상수의 차이가 혀 끝의 미각적 질감을 어떻게 극적으로 뒤바꾸는지 그 정밀한 제어술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밀가루, 물, 그리고 소금, 재료는 단 3가지뿐인데 왜 저들의 빵은 예술 작품이 되고 내 빵은 시큼한 돌덩어리가 되는 걸까요? 처음 베이킹을 시작할 때 그 벅찬 열정은 쏟아지는 제빵 용어들 앞에서 이내 막막함으로 바뀝니다. 르방 리퀴드, 폴리시, 비가, 사워타이그, 그리고 밧줄로 묶어 키우는 이탈리아의 리에비토 마드레까지. 전문가들이 쓰는 이 거창하고 복잡한 이름표들, 과연 초보 홈베이커인 우리가 전부 다 알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국경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이 수많은 기법들의 본질은 놀랍게도 단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물의 양, 즉 수분율이라는 다이얼을 돌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기술일 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제빵 용어들을 수분율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단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내 빵이 왜 유독 코를 찌르듯 시큼했는지 그 소름 돋는 화학적 정체까지 오늘 확실하게 종결지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오직 밀가루와 물 그리고 공기 중의 야생 미생물만으로 시작하는 천연 발효종의 세계입니다. 이 야생의 반죽을 영미권에서는 직관적으로 사워도우 스타터라고 부릅니다. 신맛으로 발효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프랑스로 넘어가면 르방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고 이탈리아에서는 리에비터 마드레, 즉 어머니 효모라 부르며 가족처럼 귀하게 대합니다. 독일에서는 척박한 호밀을 빵으로 만들기 위해 강한 산성을 띠는 사워타이그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제빵사들은 똑같은 밀가루와 물을 섞어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나누어 부르는 걸까요? 단순히 나라마다 말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이 거창한 이름들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반죽 속에 물을 얼마나 넣느냐, 즉 수분율입니다. 제빵사들은 이 수분율을 조절해서 미생물들이 일하는 방식, 전문 용어로 발효의 노선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먼저 물을 넉넉하게 넣은 프랑스의 르방 리퀴드 같은 묽은 반죽을 상상해보세요. 미생물들 입장에서는 물도 많고 영양분도 넉넉한 아주 편안한 환경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미생물들은 포도당을 먹고 오직 젖산 딱 한 가지만 만들어내는 한우물 파기를 시전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가틀 동자를 써서 동형 발효라고 부릅니다. 오로지 젖산만 직진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빵에서 요구르트처럼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기분 좋은 신맛이 나게 되죠. 반면 이탈리아의 리에비토 마드레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분율을 40%대로 뚝 떨어뜨려 뻑뻑하게 만든 다음 심지어 천으로 감싸고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미생물 입장에서는 수분도 부족하고 숨도 막히는 그야말로 극한의 생존 환경이죠.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 내몰린 미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온갖 생존 기술을 다 동원합니다. 이때는 젖산뿐만 아니라 코를 톡 쏘는 초산, 풍미를 더하는 알코올, 그리고 빵을 부풀리는 이산화탄소 가스까지 다양하게 뿜어냅니다. 달을 이자를 쓰는 이형 발효, 즉 멀티태스킹 모드로 변신하는 겁니다. 파네토네 같은 빵을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복잡하고 깊은 풍미가 바로 이 지독한 극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의 제빵사들이 수분율에 집착하며 반죽의 되기를 맞추는 것은 단순히 반죽을 치대기 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분율은 곧 미생물에게 편하게 젖산만 만들어 라고 달래거나 힘들어도 여러 가지 풍미를 다 만들어내 라고 채찍질하는 가속 페달이자 노선 변경 스위치인 셈이죠.
앞서 살펴본 야생의 천연 발효종은 내력적이지만 날씨나 환경에 따라 결과가 널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빵사들은 변덕스러운 야생 미생물 대신 훈련된 상업용 이스트를 극소량만 빌려 쓰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사전 반죽 그룹입니다. 미리 반죽을 만들어 시간을 벌고 풍미를 끌어올리는 이 안정적인 방식에서도 핵심 다이얼은 여전히 수분율입니다. 19세기 폴란드 제빵사들이 개발해 프랑스 바게트의 정체성을 완성한 폴리시를 볼까요? 폴리시는 밀가루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 아주 묽게 만듭니다. 물이 넉넉한 이 묽은 환경에서 효모들은 아주 활발하게 헤엄치며 빠르게 발효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바게트 특유의 가벼운 식감과 유리처럼 파사삭 부서지는 얇고 바삭한 껍질이 만들어지죠. 이와 정반대로 이탈리아의 비가는 물의 양을 확 줄여 뻑뻑한 소보로 형태로 만듭니다. 왜 굳이 섞기도 힘든 뻑뻑한 반죽을 고집할까요? 수분이 적은 척박한 환경에서 효모들은 천천히 아주 느리게 발효됩니다. 이 느린 시간 동안 반죽의 글루텐 뼈대는 아주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덕분에 치아바타처럼 물이 흥건하게 들어가는 고수분 반죽도 오븐 안에서 납작하게 주저앉지 않고 빵빵하게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서양의 공법들이 동양으로 건너와 부드러운 단가자빵 문화를 꽃피운 것이 바로 중종입니다. 전체 밀가루의 절반 이상을 미리 떼어내어 이스트와 함께 발효시키는 방식이죠. 중종 반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동안 밀가루 속 단백질은 미생물의 효소에 의해 아주 부드럽게 분해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우유 식빵이 갓 구워낸 솜사탕처럼 폭신한 볼륨감을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하는 노화 방지의 비결이 바로 이 중종이 만들어낸 튼튼하고 유연한 기초 체력 덕분입니다. 여기서 빵을 좀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탕종을 떠올리실 겁니다. 중종과 탕종,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종이 빵의 뼈대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미생물을 치우는 생물학적 발효의 시간이라면 탕종은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밀가루 전분을 억지로 익혀 수분을 가두는 물리적 호화 공법입니다. 전분 자체를 떡처럼 쫄깃하게 만들고 수분 보유력을 극대화하는 탕종과 미생물로 단백질을 길들이는 중종은 목적부터가 완전히 다른 기술이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결정적인 혼란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천연 발효종이 좋다는 거야? 사전 반죽이 좋다는 거야? 초보자인 나는 대체 뭘 선택해야 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이킹의 세계에서 무조건 더 우월한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어떤 빵을 굽고 싶은가 라는 목적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주방을 위한 아주 명확한 3가지 노선을 제시해드립니다. 첫째, 상업용 이스트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고 복잡한 풍미, 그리고 매력적인 산미가 목표라면 주저없이 천연 발효종의 길을 선택하세요.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야생 미생물의 변독도 맞춰야 하지만 묵직한 풍미의 사워도우나 며칠이 지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파네토네를 만들고 싶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할 매력적인 예술가의 노선입니다. 둘째, 호불호가 갈리는 신맛은 배제하고 밀가루 본연의 구수한 맛과 압도적인 식감에 집중하고 싶다면 사전 반죽이 정답입니다. 상업용 이스트를 폴리시나 비가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키워내면 변수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빵의 볼륨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파사삭 부서지는 바게트, 기공이 뻥뻥 뚫린 가벼운 치아바타, 솜사탕같이 폭신한 식빵을 원한다면 이 방식이 가장 영리하고 스트레스 없는 건축가의 노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2가지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영리한 하이브리드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 발효종 반죽에 소량의 상업용 이스트를 함께 섞어 쓰는 방식이죠. 천연 발효종이 만들어낸 복잡한 유기산의 풍미는 그대로 챙기면서 상업용 이스트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팽창력을 뼈대로 삼는 겁니다. 순수 천연 발효종만 썼을 때 빵이 늘 납작하게 퍼져서 좌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방식을 써보세요. 풍미의 깊이와 빵빵한 볼륨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베이킹의 치트키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3가지 길은 무엇이 더 우월한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 것인지 수프에 곁들일 식용빵을 만들 것인지에 맞춰 야생의 예술성과 통제된 건축술 사이에서 나만의 다이얼을 맞추는 철저한 설계의 영역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 결정하셨다면 이제 그 빵의 맛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화학의 세계로 넘어갈 볼 차례입니다. 챕터 1과 2에서 수분율을 조절해 미생물의 노선을 결정했다면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의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똑같이 발효를 거쳐 산성을 띠는 반죽인데 왜 어떤 빵은 혀를 날카롭게 찌르는 쉰내가 나고 어떤 빵은 기분 좋게 입안을 감싸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산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타이밍, 해리상수라는 영역에 숨어 있습니다. 해리상수란 물속에서 수소이온을 얼마나 쉽게 내어놓고 쪼개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놀랍게도
물이 넉넉한 곳에서 일어나는 동형 발효의 결과물인 젖산과 척박한 극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형 발효의 결과물인 초산은 이 해리 상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젖산은 수소 이온을 아주 쉽게 내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에 닿을 쯤이면 이미 부드럽게 쪼개져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둥글둥글한 감칠맛으로 느껴지죠. 반면 척박한 환경에서 뿜어져 나온 초산은 완전 고집불통입니다. 해리 상수가 작아서 웬만해서는 쪼개지지 않고 덩어리 상태로 끈질기게 버티다 공기 중으로 훅 날아가 우리 코와 혀를 강하게 때립니다. 빙초산이나 발사믹식 촉뚜껑을 열었을 때 확 치고 올라오는 그 찌르는 듯한 킥, 그것이 바로 쪼개지지 않은 초산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반죽을 냉장고에 놓고 차갑게 저온 숙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젖산을 만드는 미생물들은 추위에 덜덜 떨며 활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척박한 환경의 스페셜리스트, 초산을 만드는 미생물들은 이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도 묵묵히 독한 초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냉장 숙성 시간이 길어질수록 빵의 산미는 혀를 찌르듯 날카로워집니다. 완벽한 화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처음 베이킹을 시작할 때 그 부풀었던 기대감이 오븐에서 나온 낯선 결과물 앞에서 번번이 막막함과 좌절로 바뀌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빵을 굽다 우연히 너무 시큼한 빵이 나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반죽에 수분이 부족했거나 온도가 너무 낮아 고집불통인 초산이 폭발해버린 아주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화학적 결과일 뿐이죠. 이제 쏟아지는 거창한 제빵 용어와 복잡한 이름표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그 모든 기술의 본질은 결국 수분율과 온도라는 두 개의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을 직접 돌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노선을 과감하게 설계해보세요. 막막하고 변덕스럽게만 느껴졌던 발효의 세계가 하나의 뚜렷한 과학으로 이해되는 순간 여러분의 주방은 더 이상 평범한 조리 공간이 아닐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산미와 풍미의 해상도를 1% 단위로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실험실이 될 테니까요. 이름표에 갇혀있던 제빵의 진짜 원리, 오늘 속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빵을 만들며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혀 막막할 때 그 뒤에 숨겨진 명쾌한 과학적 해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수분율 다이얼을 통한 1차적인 발효 통제소를 구축해냈습니다. 하지만 규격화된 상업용 이스트의 엔진만으론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복잡한 미생물의 역학관계를 온전히 구현해낼 수 없죠. 이제 베이커의 시선은 철저히 통제된 공장을 벗어납니다. 오직 밀가루와 물만으로 야생의 미생물을 무대 위로 불러 모아 그들 스스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만드는 개척의 영역, 바로 사워도우 스타터의 미시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초기산도 pH 5.31이라는 무방비 상태에서 시작되는 이 배양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잡균들이 몰려드는 골드러시와 이형 반려균의 가짜 습리를 거쳐야만 비로소 완벽한 성숙기의 제국이 건설되는 것이죠.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미생물들의 치열한 대사작용, 그리고 그것이 반죽에 일으키는 유변학적 변수를 정밀하게 해부해낼 사부, 야생의 제국 영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단순히 밀가루와 물을 섞었을 뿐인데 반죽이 스스로 숨을 쉬고 거대한 빵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 과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원리는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워도우 발효는 결코 평화로운 요리 과정이 아닙니다. 이 작은 유리병 속은 수조 개의 미생물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영토 전쟁이자 극한의 서바이벌 생태계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생존 경쟁과 제빵공학이 어떻게 완벽한 빵의 뼈대를 구축하는지 그 은밀한 세계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밀가루에 물이 닿는 그 찰나의 순간, 척박했던 가루 속 세상은 일순간 거대한 생태계의 바탕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초기 산도는 중성에 가까운 pH 5.31을 기록하죠. 제빵공학적으로 이는 산성장벽이라는 튼튼한 국경 수비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외부 오염균에 극도로 취약하게 전면 개방된 무방비 영토라는 뜻입니다. 이 비옥해진 영토를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것은 제빵에 유익한 유산균이 아닙니다. 미랄 껍질과 토양에 숨어있던 판토에아나 대장균군 같은 기회주의적 잡균들이 귀한 당분을 약탈하는 혼돈의 시기가 도래하죠. 이들은 빵을 부풀릴 능력은 전혀 없으면서 당분만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는 골드러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배양 초기, 향긋함 대신 퀴퀴한 냄새나 축축한 흙내음이 나는 원인이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배양 2-3일차 무렵 유리병 벽면에 피어나는 기포를 보며 초보 베이커들은 발효가 성공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시기 반죽의 산도는 pH 4.2 수준으로 급강하하고 루코노스톡 같은 초기 유산균들이 영토를 장악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솟구치는 기포는 빵의 풍미를 돕는 정의의 효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초기 기포의 진짜 정체는 당을 먹고 가스, 알코올, 젖산을 동시에 무질서하게 뿜어내는 이형 발효균의 흔적입니다. 이들의 무질서한 대사활동 때문에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발산되죠. 유리병 너머의 이 요란한 움직임은 생태계가 안정되기 전에 일시적인 혼란기이자 명백한 가짜 승리의 징후일 뿐입니다. 배양 3에서 6일차에 이르면 마침내 잡균들의 시대가 저물고 산에 특화된 정의 부대, 젖산균, LAB가 반죽 생태계에 패권을 쥐게 됩니다. 와이셀라나 라틸락토바실러스 같은 맹독성 핵심 균주들이 지배군단으로 등장하면서 생태계의 산도는 pH 3.6이라는 극한치에 도달하게 되죠. 이때 젖산균이 생성하는 젖산과 초산은 오직 자신들만 견딜 수 있는 산성 장벽을 구축하여 경쟁 잡균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생화학적 무기입니다. 이 초토화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극적인 감각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꼬릿하고 불쾌한 냄새는 사라지고 과일 향과 은은한 흙내음이 섞인 복합적인 아로마가 발현되며 비로소 문명화된 발효가 시작되는 것이죠. 배양 10일에서 14일을 기점으로 치열했던 생존 전쟁은 막을 내리고 생태계는 최종 진화 형태인 성숙기에 닻을 내립니다. 고정산도는 흔들림 없이 pH 3.54 부근에서 단단한 방어벽 수준으로 유지되고 락토바실러스 점유율이 48% 이상을 차지하죠. 외부의 어떤 오염균도 침투할 수 없는 완벽하고 굳건한 제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숙기에 도달한 스타터의 가장 놀라운 점은 미생물 간의 철저한 역할 분담입니다. 흔히 이들을 서로 돕는 공생관계로 오해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들은 그저 서로의 밥그릇을 절대 탐하지 않는 비경쟁적 공존 상태에 가깝습니다. 유산균이 밀가루의 메가당을 독차지하는 동안 야생혐오는 유산균이 소화하지 못하는 포도당과 과당만을 선택적으로 섭취하죠. 서로 먹이가 달라 좁은 유리병 속에서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 완벽한 자원 분배 덕분에 외부 잡균이 침투할 틈 없는 굳건한 제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워도우 발효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가스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미생물의 효소가 밀가루라는 거대 분자 구조물을 먹기 좋게 부수는 일종의 파괴적 혁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밀라아제 효소가 복잡한 전분을 단순당으로 분해하고 pH 4.0 이하의 강산성 환경은 잠자고 있던 아스파르틱 프로테아제를 깨워 글루텐 망상 구조를 정밀하게 해체하며 빵의 뼈대를 연화시킵니다. 하지만 산도가 제어할 수 없이 높아지면 빵의 뼈대에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정 유산균이 만들어낸 환원형 글루타치온 같은 티올 화합물이 반죽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글루텐 단백질을 튼튼하게 엮어주던 이황화 결합을 무참히 끊어버리는 예리한 화학적 칼로 작용합니다. 사슬이 끊어진 반죽은 가스를 가둘 힘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고 결국 끈적거리는 액상 형태로 힘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이제 이 미생물들의 생태 변화가 반죽의 물리적 상태, 즉 유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된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날인 1일에는 엔테로박테리아가 주도하는 pH 5.5의 환경으로 아직 효소 활동이 미미하여 반죽의 점도 변화가 없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류코노스톡이 등장하는 2일에서 3일차로 넘어가면 pH가 4.2 수준으로 급강하하며 반죽 표면의 끈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불안정한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산성화가 진행되는 4일에서 6일차를 보시죠. pH 3.6의 강산성 환경이 조성되면서 프로테아제 효소가 글루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반죽의 뼈대가 화학적으로 약화되고 뚝뚝 끊어지기 쉬운 신장성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마침내 10일차 이상의 성숙기, 즉 젖산균과 효모의 완벽한 공생 단계에 도달하면 pH는 3.5에서 안정화되고 반죽은 탄력을 되찾아 안정적인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완성됩니다. 베이커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질문, 멀쩡하게 부푼 반죽을 왜 80%나 버려야 할까요? 그 해답은 생화학적 독소 희석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뿜어낸 알코올과 유기산이 한계치 이상 쌓이면 그것은 더 이상 영양분이 아니라 자신들을 질식시키는 독성가스로 변합니다. 밀폐된 막에 가득 찬 유독가스를 환기하듯 기존 반죽의 대부분을 버리고 맑은 물과 새 밀가루를 주입해야만 생태계가 리셋되며 미생물들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피딩 시기를 놓쳤을 때 반죽 표면에 찰랑거리는 검은 액체를 본 적 있을 겁니다. 후치라고 불리는 이 액체는 미생물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다 배출해낸 최후의 대사산물입니다. 일종의 기하 구조 신호인 셈이죠. 액체의 색이 짙고 탁할수록 미생물이 굶주림 방치 기간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발견했다면 즉시 액체를 따라내어 독성을 줄이고 1대 5대 5의 고비율로 새 밀가루를 쏟아부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후각입니다.
냄새는 생태계의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정밀한 지표입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네일 리무버, 즉 아세톤 향이 난다면 영양결핍 상태이니 밥을 주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썩은 멜론이나 구토물 같은 냄새가 훅 끼쳐온다면 사태는 심각합니다. 열에 강한 잡균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증식해 빵 속을 끈적하게 썩게 만드는 로프 변질의 징조이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힘차게 배양한 스타터를 본반죽에 언제 투입하느냐는 빵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돔의 형태가 가장 팽팽하게 솟아오른 피크 시점, 즉 pH 4.0 부근에 투입하면 글루텐 손상이 적어 빵이 폭발적으로 부풀며 마일드한 맛을 냅니다. 반면 표면이 살짝 평평해지며 주저앉기 시작하는 포스트 피크, 즉 pH 3.8 이하의 지점을 선택하면 사워도우 본연에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산미와 짙은 아로마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밥을 줄 때 수분과 밀가루의 투입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미생물의 대사 시계를 조작하는 일입니다. 1대1대1 비율은 기존 미생물을 많이 남겨 발효 속도에 강력한 엑셀을 밟지만 산이 빨리 쌓여 과발효의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1대5대5 비율은 미생물의 80%를 교체해버리는 생태적 브레이크입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반죽이 폭 퍼지는 것을 막고 다음날 아침까지 발효를 12시간가량 안전하게 지연시키고 싶을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정밀한 제어 기술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냉장고는 생태계의 필수적인 일시 정지 버튼이지만 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대사 속도 차이를 고려한 타이밍 공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도씨 이하에서 야생 효모는 깊은 동면에 돌입해 대사가 정지되지만 젖산균은 느린 활동을 지속하며 초산을 계속 배출하거든요. 따라서 일주일 이상 보관 시 아사를 방지하기 위해 1대3대3 이상의 고비율로 먹이를 공급하고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온에서 부피가 약 30% 팽창하여 효모의 대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냉장고에 투입해야 합니다. 한 달 이상의 장기 방치가 필요할 때는 냉장고 대신 반죽의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키는 탈수 동면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활력이 가장 좋은 피크 상태의 스타터를 종이 호일 위에 얇게 펴바르고 상온에서 바싹 말려 크래커 형태로 파쇄해 복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분 활성도를 0으로 만들면 곰팡이나 미생물 아사를 막는 궁극의 백업이 완료되며 훗날 미지근한 물과 밀가루를 만나면 언제든 강력한 제국으로 부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됩니다. 냉장고에 너무 오래 방치해 상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 스타터는 시계만 보고 밥을 준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미생물에게 피크 투 피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상관없이 반죽의 부피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려는 그 찰나의 물리적 신호를 포착하십시오. 그 즉시 80%를 버리고 밥을 주는 과정을 서너 번 연속으로 타격하듯 반복하면 독소가 씻겨나가며 미생물의 근력이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사워도우는 단순히 밀가루 섞는 공식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지정학적 생태계 공학입니다. 기후와 식문화 그리고 빵을 대하는 철학에 따라 미생물을 통제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완전히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묵직함을 지키려는 이탈리아, 강렬한 신맛을 브랜드로 만들어낸 미국, 그리고 극강의 부드러움을 위해 산미를 억제하는 일본까지 이들이 효소와 미생물을 어떻게 다르게 길들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리에비통화들에는 수분율 45% 이하의 매우 뻑뻑한 된반죽 형태를 고집합니다. 물이 부족한 환경을 만들어 미생물과 효소의 이동을 억제하고 글루텐의 화학적 분解원천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들은 발효종을 설탕물에 20분간 담가 씻어내는 라바조라는 미생물 스파 기술을 씁니다. 이를 통해 날카로운 초산을 씻어내고 효모의 힘만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파네토네처럼 무거운 반죽을 기둥처럼 세워 올립니다. 반면 미국, 특히 샌프란시스코식 사워도우는 수분율 100%의 묽고 찰랑거리는 리퀴드 르뱅을 활용합니다. 이는 공장의 파이프로 쉽게 밀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의 효율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저온 장기 발효라는 스트레스를 가해 온도가 낮을 때 맹렬하게 활동하는 특정 박테리아들이 강한 초산을 뿜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거칠고 찌르는 듯한 샌프란시스코 빵 특유의 신맛은 바로 이 냉혹한 온도 통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일본의 제빵 철학은 산미를 철저히 배제하고 극강의 쫄깃함과 단맛을 뽐냅니다. 이들은 누룩곰팡이인 코지가 가진 막강한 아밀라아제 효소력을 이용해 곡물의 잔분을 엄청난 속도로 단맛으로 분해해버립니다. 나아가 스타터에 설탕을 직접 먹여서 미생물이 산성물질 대신 가스와 풍미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스위트 르뱅 기법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식빵의 부드러움을 완성한 일본 특유의 정밀한 발효공학입니다. 이제 각국의 제빵 철학이 어떻게 수치화되는지 글로벌 생태계 비교 지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분율과 pH 목표치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이탈리아는 45%의 단단한 된 반죽 구조 속에서 pH 3.9에서 4.2라는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산도를 타겟팅합니다. 젖산 우유의 환경을 만들어 날카로운 맛을 피하려는 공학적 설계입니다. 반면 미국은 100% 이상의 액상 상태에서 pH 3.5 부근의 강산성 영역까지 발효를 밀어붙입니다. 저온 발효 기술로 초산의 비율을 끌어올려 혀를 찌르는 강렬한 사워도우를 완성하죠. 마지막으로 일본은 수분율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도 목표 pH를 4.2 이상의 약산성으로 방어합니다. 산미가 올라오는 것을 탕종과 설탕급식으로 철저히 억제하고 오직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감칠맛과 부드러운 식감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워도우 제빵의 진정한 성공은 미생물을 강제로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제빵사는 반죽의 점도와 미세한 냄새를 익으며 생태계가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생태계의 지휘자, 랜드 매니저가 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생존 전쟁을 견뎌낸 정의 미생물들이 빚어낸 한 덩어리의 빵.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작은 병 안의 기적은 인간이 나누는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깊고 경이로운 대화가 아닐까요? 배양 11차를 넘어서면 산도는 pH 3.54 부근에서 안정을 찾고 젖산균과 야생 효모가 서로의 먹이를 탐하지 않는 비경쟁적 공존을 이룩하며 스타터 제국은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pH 4.0 이하의 강산성 환경은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리스크를 동반하죠. 특정 유산균이 뿜어내는 환원형 글루타치온 같은 티올 화합물이 누적될 경우 글루텐의 이황화 결합을 해치하는 예리한 화학적 칼로 작용하게 됩니다. 빵의 뼈대가 가스를 가둘 힘을 영구적으로 잃고 끈적한 액상 형태로 붕괴해버리는 아찔한 변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뼈대의 붕괴를 막기 위해 베이컨은 반죽의 80%를 과감히 버려 대사독소를 씻어내는 희석공학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에 기아시노인 후치를 제어하고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켜버리는 탈수 동면 기술로 생태계를 백업해두죠. 나아가 수분율 45% 이하의 뻑뻑한 환경으로 초산을 억제하는 이탈리아의 리에비토 마드레부터 저온 장기 숙성으로 강렬한 산미를 끌어올린 미국식 르뱅, 그리고 산미를 철저히 배제하고 감칠맛만을 남긴 일본의 스위트 르뱅까지 미생물을 다스리는 이 지정학적 제어술을 완벽히 마스터한 뒤 이제 이 야생 미생물들을 냉장고라는 시간의 방에 가두어 다스리는 오브의 세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수분율을 통한 1차적인 발효 통제술을 마스터했지만 상업용 이스트의 규격화된 엔진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복합적인 풍미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제 베이커의 시선은 정제된 공장을 벗어나 거친 자연계로 향합니다. 과일 껍질과 식물 표면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야생 효모의 생태계 그 자체를 유리병 속으로 온전히 포획해미는 고도의 추출 기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액종을 활용한 야생 엔진의 배양과 함께 섭씨 4도의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발효 속도를 강제로 늦추는 저온 숙성의 기전이 결합됩니다. 이스트가 극한의 추위에 깊은 겨울잠에 빠진 사이 밀가루가 품고 있는 천연 프로테아제 효소들만이 깨어나 묵묵히 단백질을 쪼개는 경이로운 비대칭적 야근 현상이 시작됩니다. 야생의 포획과 냉장고 속 저온의 세계로 그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여러분, 혹시 빵집 한 구석에 과일이 담긴 유리병이 뽀글거리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과즙을 넣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과일로 어떻게 빵을 부풀린다는 걸까요? 게다가 과거의 제빵사들이 그저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이 반죽을 차가운 냉장고에 밀어 넣었더니 빵의 풍미가 폭발하고 우리의 장이 편안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리병 속 야생의 생태계부터 차가운 냉장고 속 미생물들의 숭고한 야근까지 빵 반죽 안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과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밀가루와 소금 그리고 이스트, 이 뻔한 재료들로 가득한 베이커리의 한 구석에는 빵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선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일이나 허브가 담긴 유리병 속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피어오르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것을 액종, 영어로는 이스트 워터라고 부릅니다. 흔히 과일 맛을 내기 위해 과일 주스를 빵에 넣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액종의 본질은 맛내기용 첨가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 그 대절에 열린 식물 껍질에 잠들어 있는 야생 효모와 미생물들을 물과 당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고스란히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즉, 자연 생태계의 숨결을 병 속으로 포획하는 위대한 생물학적 추출작용인 것입니다. 야생에서 엔진을 채집하는 기술인 만큼 그 재료의 한계는 없습니다. 당분과 미생물만 있다면
자연계의 거의 모든 것이 액종의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것은 건포도나 사과 같은 과일종입니다. 과일 껍질에 풍부한 야생 효모가 빵에 달콤한 향을 입혀줍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파네토네처럼 묵직한 빵을 만들 때는 호밀이나 메가를 이용한 곡물종을 써서 깊고 진한 구수함을 뽑아냅니다. 심지어 장미꽃이나 로즈마리로 허브종을 만들어 오븐에서 아로마를 터뜨리거나 토마토로 채소종을 만들어 피자 도우에 폭발적인 감칠맛을 때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야생의 배양액, 베이컨은 과연 이것을 반죽에 어떻게 사용할까요? 목적에 따라 완벽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본반죽 직접 토이법입니다. 완성된 액종물을 반죽에 그대로 털어넣는 방식입니다. 재료 본연의 향과 색감이 가장 직관적으로 묻어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무화과나 파인애플 같은 특정 액종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너무 많아 자칫하면 빵의 뼈대인 글루텐을 뚝뚝 끊어먹고 반죽을 죽처럼 녹여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베이커들이 선택하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원종 배양법입니다. 야생의 액체를 바로 쓰지 않고 여기에 밀가루를 섞어 며칠간 밥을 주며 힘을 기르는 이른바 밑술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정했던 야생 미생물들이 밀가루라는 튼튼한 집을 얻어 세력을 구축합니다. 처음에 화려했던 과일 향은 조금 옅어지지만 그 대신 발효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빵의 골격을 훨씬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통제술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베이커가 액종을 사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안정적인 방식인 액종 원종은 다른 사전 반죽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베이커리 주방에 밀가루와 액체를 1:1 비율로 섞어 발효시킨 3개의 볼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셋 다 찰랑거리는 묽은 반죽 상태로 뽀글뽀글 기포를 뿜어내고 있어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간 엔진의 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우주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볼은 맹물과 밀가루에 극소량의 이스트를 섞은 플리시입니다. 이것은 현대 제빵 과학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정제된 상업용 모터를 품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일부러 먼지 한 꼬집만큼 아주 적은 이스트만 투입합니다. 억지로 엔진의 크기를 극도로 줄여서 발효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기 위함이죠. 이렇게 12시간 이상 천천히 배양된 플리시는 시큼한 냄새 대신 마치 잘 익은 막걸리나 기분 좋은 견과류처럼 달콤하고 구수한 발효향을 뿜어냅니다. 발효 속도가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고 바게트처럼 겉은 바삭하고 속은 가벼운 빵을 구울 때 잡미 없이 아주 깔끔한 풍미를 내주는 가장 현대적인 통제술입니다. 두 번째 볼은 맹물과 밀가루의 사워도우 원종을 섞어 키운 르뱅 리퀴드입니다. 이 반죽의 엔진은 공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밀가루 껍질에 묻어있던 미생물들을 오랜 시간 공들여 깨어낸 고대 방식 그대로의 야생 생태계죠. 이 볼 안에서는 빵을 부풀리는 야생 효모와 시큼한 맛을 내는 유산균이 치열하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이라는 수분이 많은 묽은 환경은 유산균 중에서도 부드러운 요구르트 향을 내는 젖산의 활동을 극대화합니다. 찌르는 듯한 뾰족한 신맛, 초사는 줄이고 정통 사워도우 특유의 묵직하고 복잡한 감칠맛을 우아하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인간의 위장을 편안히 돕는 유기산을 듬뿍 머금은 밀가루 태생의 가장 원초적이고 거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액종 원종입니다. 앞선 두 반죽이 맹물을 베이스로 쓴 것과 달리 이 볼에는 맹물 대신 과일이나 허브를 우려낸 액종 추출액이 들어갑니다. 밀가루의 탄수화물이라는 든든하고 안정적인 칩에 과일 껍질 출신의 향기로운 야생 효모들이 단체로 이사를 온 겁니다. 이 과일 태생의 야생 엔진은 르뱅 리퀴드처럼 묵직한 유산균의 신맛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과일 본연의 화려한 아로마와 은은한 단맛을 반죽 전체에 폭발적으로 증식시키죠. 밀가루밥을 든든하게 먹였기 때문에 발효하는 힘은 플리시나 르뱅만큼 강력하게 키우면서도 시큼한 사워도우 빵의 거부감을 느끼는 대중들에게 향긋하고 풍신한 빵을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달콤한 타협점인 셈입니다. 앞서 살펴본 강력한 사전 반죽들을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폭주하는 효모들 때문에 반죽이 과발효되어 주저앉고 맙니다. 과거의 제빵사들은 이 찰나의 타이밍을 맞추려 매일 밤을 새워야 했죠. 여기서 베이커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트의 양을 줄이고 10도씨 정도의 서늘한 곳에서 반죽을 천천히 부풀리는 저온 발효입니다. 효모가 지치지 않고 밤새 일하도록 리듬을 설계하는 정교한 기술이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냉장고가 보급되자 노동에 지친 베이커들은 나도 잠 좀 자자 하며 반죽을 더 차가운 4도씨 냉장고 속으로 아예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풍 자고 출근해 이 반죽을 구웠더니 단순히 시간을 번 것을 넘어 평소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풍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열광하는 냉장 숙성의 기적입니다. 대체 밤사이 냉장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비대칭적 감 속에 있습니다. 4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빵을 부풀리는 효모는 깊은 겨울잠에 빠진 듯 활동이 거의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전분을 자르는 밀가루 고유의 천연 효소들은 이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야근을 이어갑니다. 이 묵묵한 야근이 바로 저온 숙성빵이 유독 속이 편안한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효소들이 밤새도록 질긴 단백질 덩어리를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아미노산 단위로 미리 잘게 쪼개놓기 때문이죠. 인간의 장이 감당해야 할 고된 소화 노동을 냉장고 속 미생물들이 밖에서 미리 대신해주는 완벽한 사전 소화 작업인 셈입니다. 발효라는 엔진은 잠시 꺼두고 식재료를 정성스럽게 삭혀가는 숙성이라는 반전이 냉장고 안에서 펼쳐진 것이죠. 퇴근을 위한 우연한 꼼수가 제빵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맛과 소화력의 치트키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저온 숙성은 베이킹의 완벽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먼저 장점은 압도적인 풍미와 작업의 유연성입니다. 효모가 잠든 사이 효소들이 만들어낸 당분은 오븐에서 진한 황금빛 크러스트를 만들고 빵의 보존성까지 극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무엇보다 베이커가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빵 굽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골격 붕괴의 위험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냉장고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뼈대를 끊어내도록 방치하면 글루텐 그물망이 헐거워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 상태로 오븐에 넣으면 빵이 위로 부풀지 못하고 옆으로 납작하게 퍼져버리는 빈대떡 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빵의 골격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냉장고 안에서의 시간도 분명한 한계선이 필요합니다.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숙성이 가장 좋고 아무리 길어도 4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저온 숙성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죽을 한 덩어리로 뭉친 직후 냉장고에 넣는 1차 발효 저온 숙성이 있고 빵 모양을 다 예쁘게 빚어놓은 성형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는 2차 발효 저온 숙성이 있습니다. 특히 모양을 다 잡아둔 채로 냉장고에 넣는 방식은 홈베이커들의 삶을 완벽하게 구원했습니다. 가족에게 아침으로 갓 구운 빵을 먹이고 싶을 때 전날 밤 미리 반죽을 치대고 모양까지 잡아 냉장고에 넣어둔 뒤 푹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차가워진 반죽을 곧바로 오븐에 집어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차가운 반죽이 뜨거운 열기를 만나며 일으키는 폭발적인 오븐 스프링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상받는 가장 짜릿한 순간일 것입니다. 유리병 속에서 피어오르던 과일의 생명력부터 불 꺼진 차가운 냉장고 속 미생물들의 묵묵한 야근까지 우리는 빵 반죽 안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생물학적 우주를 탐험했습니다. 빵을 굽는다는 것은 단순히 밀가루와 밀을 섞어 열을 가하는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베이커의 지휘 아래 기나긴 밤을 지새우며 반죽을 다듬어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빵인 것이죠. 과거의 제빵사가 자신의 수면을 위해 차가운 냉장고에 반죽을 밀어넣었던 그 우연한 꼼수가 역설적으로 빵의 풍미를 폭발시키는 가장 위대한 마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냉장고 속 미생물들의 야근 기록지 안에는 현대인들이 빵을 먹을 때마다 겪는 더부룩함의 비밀을 풀어내 아주 놀라운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베어문 빵 한 조각에 얼마나 경이로운 시간과 생태계가 담겨 있는지 그 묵직한 가치가 온전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야생 생태계의 포획과 냉장고 속 저온 숙성을 거치며 빵의 풍미와 소화력을 극대화하는 기전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이스트를 과다 투여하여 빵의 덩치만 강제로 키워내는 속성 제빵이 유행하게 되죠. 그 결과 미생물들이 억센 글루텐과 피틴산을 분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정교한 숙성의 시간이 현대의 주방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충분한 발효 시간을 상실한 현대의 즉석빵은 채 분해되지 않은 치밀한 글루텐, 피틴산, 그리고 푸룩탄이라는 3대 장벽을 고스란히 우리의 위장으로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빵을 맞고 더부룩함을 느끼는 근본 원인이
밀가루 자체의 독성이 아니라 바로 시간의 부재에 있었음을 공학적으로 규명하는 순간입니다. 잃어버린 사전 소화의 과정을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궁극의 치트키 영역으로 마침내 진입하겠습니다. 유독 빵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더부룩하신가요? 흔히들 내 위장이 밀가루와 안 맞아서라고 생각하며 빵을 끊어야 하나 고민합니다. 물론 현대의 밀은 수확량과 쫄깃한 식감을 높이기 위해 과거 고대 밀보다 글루텐 함량이 월등히 높아졌고, 이로 인해 우리 위장의 소화 부담이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빵이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진짜 이유는 밀가루 자체가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화하기 쉽게 다듬어줄 현대 제빵의 과정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인 시간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단 2-3시간 만에 급하게 구워져 나온 빵, 밀가루의 본질적인 소화 부담감에 더해 발효 시간마저 잃어버린 덜 숙성된 빵이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푸드 딥다이브에서 그 과학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빵이 무조건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음식이었다면 인류는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밀을 주식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빵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속이 편안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이 소화하기 어려워진 데에는 뼈아픈 2가지 변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글루텐 함량이 높아진 현대 밀의 품종 개량이며, 둘째는 바로 발효 시간의 실종입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상업용 이스트가 없었기에 공기 중이나 곡물 껍질에 묻어있는 야생 효모에 의존하여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데 하루 이틀씩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느릿느릿한 시간 동안 밀가루는 스스로를 삭혀내며 인간이 소화하기 수월한 상태로 변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근대 산업화 이후 빠르고 간편한 즉석빵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며칠씩 걸리던 제빵 공정이 단 2-3시간 만에 끝나는 초스피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속도전 속에서 상업용 이스트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오용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스트 자체는 빵의 풍미를 돋고 발효를 이끄는 훌륭한 미생물이지만 현대 상업 제빵에서는 이스트를 과도하게 투입해 단시간에 빵의 덩치만 강제로 키우는 팽창제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생물과 효소들이 까다로워진 밀가루를 부드럽게 삭히고 사전 소화시킬 기나긴 야근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빵의 크기는 커졌지만 소화하기 힘든 밀가루의 특성들은 전혀 해체되지 않은 채 반죽 속에 그대로 남게 된 것이죠. 충분한 발효 숙성을 거치지 못한 현대의 즉석빵 속에는 우리 장을 피곤하게 만드는 3가지 까다로운 소화 장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위장의 소화 마일리지를 갉아먹는 이 3가지 장벽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열광하는 빵의 쫄깃함, 바로 그 자체입니다. 밀가루 속 단백질들이 물과 만나 결합하면 아주 거대하고 질긴 그물망 구조인 글루텐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 현대의 밀은 품종 개량을 통해 이 글루텐 구조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하고 튼튼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위장이 이를 쪼개고 분해하는데 더 많은 물리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급하게 부풀려 구운 즉석빵은 이렇게 까다로워진 단백질 그물망이 전혀 분해되지 않은 채 위장으로 들어옵니다. 질기고 촘촘한 글루텐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의 위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고 오랜 시간 연동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 자체가 길어지면서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우리는 묵직한 더부룩함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소화 과정에 일시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피틴산입니다. 통밀이나 호밀 등 곡물 껍질에 숨어있는 피틴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유익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즐기는 현대인들에게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일부 방해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발효를 거치지 않은 빵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피틴산이 우리 몸 스스로가 뿜어내는 소화 효소들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위와 장에서 단백질을 자르는 펩신이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같은 핵심 소화 효소들의 활성이 저하되면 전반적인 소화 및 흡수 과정이 지연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에서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속이 꽉 막힌 것처럼 얹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이자
빵을 먹고 배가 빵빵해지는 증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프록탄입니다. 사실 이 프록탄은 장내 유익균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훌륭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를 분해할 소화효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속성으로 구워낸 빵을 먹게 되면 이 거대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소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에 있던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이를 분해하려고 단체로 달려들어 격렬한 발효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그 부산물로 엄청난 양의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유독 배가 끓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속을 뒤집어 놓는 숨은 주범들은 더 있습니다. 아밀라제 트립신 억제제나 렉틴 성분인 메가 응집소 같은 독성 단백질, 미처 분해되지 못한 거대한 전분 덩어리, 그리고 공장빵의 각종 화학 첨가물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숨은 요인들이 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제가 고정 댓글에 따로 자세히 정리해 두겠습니다. 영상 다 보시고 아래 고정 댓글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다시 우리의 반죽 속으로 돌아와 볼까요? 촘촘해진 글루텐, 소화를 늦추는 피틴산, 그리고 가스를 유발하는 프록탄까지. 우리는 이 까다로운 요소들을 안고 평생 소가리를 하며 빵을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오븐에 들어가기 전 반죽 속에서 이 장벽들이 주는 소화 부담을 미리 덜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비록 개량된 밀의 한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수백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우리 위장을 대신해 밤새도록 펼치는 사전 소화 작업은 위장의 수고를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놀라운 시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마법 같은 사전 소화 작업의 핵심은 바로 온도를 낮추고 발효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 흔히 말하는 저온 숙성입니다. 만약 반죽을 따뜻한 실온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트가 너무 빠르게 가스를 뿜어내어 빵 반죽에 금세 과발효되어 푹 주저앉고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죽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 하룻밤 이상 묵혀두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냉장고의 4도라는 서늘한 온도 속에서 빵의 부피를 키우는 이스트는 깊은 겨울잠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죽 속 생태계가 멈춘 것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이때부터 밀가루 속에 숨어있던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가 본격적으로 야근을 시작합니다. 이 효소들은 기나긴 밤 시간 동안 아주 미세한 가위질을 하며 그 촘촘하고 질긴 글루텐 사슬의 일부를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빵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는 유지하되 마치 질긴 고기를 굽기 전에 미리 두드려 연육해두는 것처럼 위장이 겪어야 할 물리적 소화의 수고로움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훌륭한 사전 소화 보조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던 까다로운 요소인 피틴산은 장시간 발효를 거치면서 반죽 속 유산균들이 뿜어내는 젖산에 의해 서서히 기분 좋은 산성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렇게 반죽이 산성화되면 비로소 피타아제라는 효소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피타아제가 피틴산의 결합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면서 묶여있던 철분, 칼슘, 아연 같은 귀한 미네랄들이 드디어 우리 몸에 훨씬 수월하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해방됩니다. 더불어 피틴산이 유발하던 소화효소의 활성저하 현상도 자연스럽게 완화되기 때문에 빵을 먹고 난 뒤에 전반적인 소화 및 배출 속도가 한결 가벼워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가스를 유발하는 프룩탄은 반죽 속에서 긴 밤을 지새우는 효모와 유산균들에게 아주 훌륭한 만찬이 됩니다. 발효 시간이 12시간, 24시간으로 길어질수록 미생물들은 이 프룩탄을 먹이 삼아 열심히 분해합니다. 극도로 장이 예민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환자분들은 남아있는 극미량의 성분에도 반응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긴 시간의 발효는 가스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우리가 빵을 오븐에 넣기도 전에 반죽에서 대폭 줄여버리는 아주 효과적인 사전 완화 과정인 셈입니다. 이스트를 듬뿍 넣고 단 몇 시간 만에 억지로 덩치를 키운 빵과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미생물과 효소들이 긴긴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삭혀낸 빵은 오븐에서 갓 나왔을 때 겉보기엔 똑같이 먹음직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내부는 전혀 다른 우주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건 단순히 밀가루라는 식재료 하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의 밀이 품종 개량을 거치며 과거보다 소화하기 까다로워진 탓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게 해줄 가장 중요한 재료인 시간을 효율과 대량 생산이라는 이름 아래 빼앗아버린 현대 제빵의 속도전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결국 가장 속 편안한 빵을 만드는 비결은
복잡한 첨가물이나 화려한 기술에 있지 않고 그저 반죽 안의 작은 생태계가 제 할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 느릿한 시간에 있습니다. 수일간 야생 효모를 배양해 반죽하는 전통 방식의 사워도우빵이나 최소 하룻밤 이상 냉장고에서 천천히 효소를 다독인 저온 숙성빵들이 바로 그 위대한 시간의 증거들입니다. 앞으로 빵을 고르시거나 직접 구우실 때 눈에 보이는 빵의 화려한 부피보다 그 안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갈색가루의 생존공학을 시작으로 사워도우 제국의 영토 전쟁을 거쳐 마침내 사전 소화의 시간을 복원해내기까지 이 6단계에 걸친 장엄한 서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스트와 젖산균은 단순히 반죽에 가스를 채워 넣는 1차원적인 팽창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진화의 과정에서 기꺼이 상실해야만 했던 위장의 역할을 몸 밖에서 묵묵히 대행하고 억센 곡물이 품고 있는 화학적 무기를 완벽히 해제해낸 생물학적 구원자, 나아가 믹싱볼 속 거대한 생태계를 진두지휘하는 위대한 총사령관이었던 것이죠. 수분율의 다이얼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유기산의 궤적을 직접 설계하고 4도의 차가운 저온 제어를 통해 미생물들의 비대칭적 대사작용을 유도하는 기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의 맹렬한 작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발효의 궤적을 자신만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튜닝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고도의 생물학자로서 장인이 증명해내는 철학의 본질입니다. 단단한 식물의 방어막을 허물고 억센 단백질을 잘게 쪼개어 가장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에너지원으로 변모시키려 했던 인류의 끈질긴 쟁취가 이 1g의 열금술 안에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조용히 기다려준 발효의 시간과 그 정교한 미생물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레시피의 나열을 넘어섭니다. 갓 구운 빵 한 조각에 수천 년 생명력의 숨결을 불어넣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다정한 과학이 될 것입니다.